목련꽃 그늘 김하인 8번째 시간 자가진단. 밤을 하얗게 센 그 다음날 인형은 댁으로 내려갔다. 혼자 동화사를 물어물어 찾아갔다. 동화사 대웅전 중앙 단상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다. 기석의 사진이 부처님 무릎 아래 맑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만지면 그의 새하얀 미소가 만져질 것 같았다. 이기석 명패 앞에서 그녀는 절도 하지 않고 목례도 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사진 앞에 앉아 목이 아프도록 사진 속에서 웃는 그의 얼굴만을 인형은 그저 오래도록 쳐다보기만 했다. 끝내 한바탕 통곡도 하지 않았으며 끝끝내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안구 건조증이 걸린 것도 아닐 터인데 영정을 보고 있으면 지상과 다른 시간이 흘렀다. 타클라막한 사막을 건너오는 듯한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한 복사 현상으로 널거리는 풍경과도 같은 그림들. 그렇듯 뿌리를 잃고 허위허위 춤추듯 가슴속으로 걸어오는 추억이라는 과거의 파편들. 기석씨, 기석씨는 왜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웃고 있어? 뭐 잘한 게 있다고.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참 웃긴다. 하듯이 그녀는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며 2시간 대웅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만 있다가 밤차를 타고 혼자 서울로 되돌아왔다. 그뿐이었다. 그 이후 인형의 행동과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강의수강 출석도 꼬박꼬박 챙겼고 여느 때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아 칠판 글씨 필기도 열심히 했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일회용 커피도 곧잘 마셨다. 까르륵거리는 웃음소리 대신 고즈넉한 미소를 머금고서 잔인했던 4월이 가고 또 훌쩍 5월이 가고 있었다. 6월의 초입,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절 찾으셨다고요? 제가 한인영입니다만 누구신가요? 그녀 앞에서 두 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를 취한 사람은 우병장, 아니 우희태였다. 미색의 캐주얼한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와 아주 많이 달라 보였다. 이기석 이병과 한 내무반에 근무하면서 DMZ 내 매복 작전 때 사고를 함께 당했던 그는 육군 통합병원에서 3주 정도 입원했다가 그 다음 주 초 의가사 제대가 아닌 현역 제대를 했다. 그러니까 군대 말년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낸 것이다. 이기석 이병이 지뢰를 밟아 터졌을 때 그 파편에 의해 우이태는 왼쪽 귀가 반쯤 날아갔다. 어깨 쪽에도 파편 하나가 박혔었다. 그러나 이제 흔적만 남기고 생채기는 거의 다 아문 것이다. 제대한 지 10여일 지난 시점이어서 반쯤 뜯겨져 나간 왼쪽 귓바퀴를 완전히 가릴 정도까진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못했다. 서울 신촌에 위치한 Y대 영상사진학과에 적을 두었던 그는 오늘 4학년 2학기 복학 신청을 일찌감치 제출하고 화양동에 있는 K대로 한인영을 마음먹고 찾아 나선 길이었다. 저는 우이태라고 합니다. 침울하기도 하고 침착해 보이기도 한 표정과 자세를 가진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그에게선 입을 뗀다는 부담감이 느껴졌다. 우이태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DMZ 안 그 바위 지대 밑에 대인지뢰가 교묘하게 매설되어 있으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갈대길이냐 바위를 타넘느냐 그 양갈래 길 중 바위길을 자신이 선택했었다는 그 자책감만은 우이태는 떨칠 수가 없었다. 우이태라고? 그럼 우병장? 아, 그럼 혹시
종이가 닳도록 인영이가 읽고 또 읽었던 기석의 군대 편지였다. 편지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씌어 있지 않았던가. 우이태 병장이라고. 맞습니다. 이기석 씨. 아니, 이 이병이... 네, 편지에까지 제 이름을 써주었었군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무슨 용무가 있담? 대체 왜 날 찾아온 거지? 죄송합니다. 그때 매복 작전을 같이 수행했던 사병이 저였습니다. 그 사고엔 제 책임이 큽니다. 정말 인영 씨한테 고개들 낯이 없습니다. 그랬었구나. 하지만 인영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람이 죽는다면 그 일엔 필연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누구의 잘못도 책임도 아닌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가 서러운다면 없는 책임이라도 길길이 날뛰며 묻겠지만 그게 아닌 바에야 다 허망한 짓 아닌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조차도. 그렇다면 왼쪽 귀가 그때 생긴? 우이태는 이건 별게 아니란 듯 손으로 왼쪽 귀를 가리는가 싶더니만 주저하는 오른손으로 깔끔한 캐주얼복 상의 주머니에서 흰 종이에 곱게 싼 것을 꺼냈다.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 두 손으로 그녀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이게 뭔가요? 그녀는 몇 번 접어 싼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눈에 익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지금 그녀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은 은반지. 그의 입영 전야에 그녀가 직접 주형을 떠 만들어 두었다가 눈 내리던 뚝방길에서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그 커플 반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이어서 돌려드려야겠기에 반지 안쪽에 새겨진 한인영 씨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당사자에게 이 반지를 갖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마지막 말을 입속으로 삼키고는 한 일자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는가. 인영은 감사 표시로 목례를 했다. 고맙습니다. 우이태가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손바닥 안에 그의 반지를 거머쥔 인영은 돌아섰다. 그녀는 강의실이 있는 건물 층계를 밟고 올라 사라졌다. 우이태는 그녀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돌아섰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그녀처럼 그 또한 이 이병의 죽음으로 마음 안은 아물지 않은 듯 깊고 젖은 눈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의 속성은 빠르고 한결같이 무관심하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6월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었다. 인영의 모습은 여전했다.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빼고는 표정과 행동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캠퍼스 내에서 그런 그녀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은 윤정철이었다. 그는 그녀와 말 한마디 대놓고 얘기해보기도 조심스러웠다. 이기석의 편지를 함께 읽은 뒤 자리를 같이 한 적은 없지만 그로선 인영의 상황이 늘 걱정되었던 것이다. 여느 학생들과 뒤섞여 도서관에서 열심히 자료를 찾는 그녀의 모습도 윤정철의 눈에 자주 잡혔다. 애인이 군대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참하고 깨끗한 용모 때문에 그녀에 대해 관가 있었던 게 있을지도 모른다. 얼굴에 조금도 슬픔이 내색되지 않을 만큼 그녀에게 독하고 강한 일면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이기석에 대해 빠르게 포기하고 정리가 가능할 만큼, 아니면 깊은 상심에 젖어 있을 정도까진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가? 윤정철은 인영에 대해 한편으론 적잖게 안심이 되는 반면
간혹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도서관 구석 책상에서 관계서적 10여 권을 쌓아놓고 열심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윤정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심호흡을 고르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근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손가락으로 그녀 책상 끝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 윤 선배님? 바쁘시네요. 네, 하지만 거의 끝났어요. 오랜만이죠? 어때요? 자판기 커피. 좋죠. 잠시 후 그들은 일회용 종이컵을 입가에 가져가며 휴게실 복도 5층 창문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선배님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네. 4학년이시잖아요. 졸업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곧바로 대학원부터 갈 생각입니다. 나 같은 놈이 뭐든지 해놓지 않으면 다시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석사 과정을 제대로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질러 놓아야죠. 웬걸요 선배님, 학점 잘 받으시잖아요. 지난 학기 장학금도 탔죠? 말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법정대 학교실 앞에 갔다가 장학금 명단에 선배님 이름 오른 거 저 봤거든요. 속으로 선배님 다시 봤었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거금 탔으면 한턱 내실 줄도 알아야지. 입만 싹 닦으시고. 겨우 B급이었을 뿐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한턱 쏠까요? 저기 후문 쪽에 랍스터 전문 요리집이 생겼던데. 아니요. 먹은 걸로 칠게요. 나도 선배님 본을 받아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야죠 뭐. 두 사람 모두 이기적 얘기를 피하고 있었다. 종이컵이 비자 그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선배님, 다음에 봬요. 반갑지만 제가 사실 오늘 좀 그렇거든요. 리포트 제출 마감 시한이 빡빡해놔서. 그래요? 그럼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네, 제가 장학금 타면 자진 신고하고 선배님 한번 모실게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목례를 하고는 도서관 자료 열람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과 노트가 가득 쌓이고 펼쳐진 자리로 간 그녀는 자세에 반듯하게 앉았다. 곧장 머리를 숙이고 체크해둔 자료 부분을 요약하기 시작했다. 몇 줄의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고개 숙으려 보이지 않는 그녀 눈동자가 슬며시 흔들렸다. 글자가 흐려지는 것이다. 그녀는 스트레칭을 하듯이 상체를 뒤로 젖히고 두 손을 깍지 끼워 머리 뒤편으로 쫙 당기는 듯 폈다. 그녀 얼굴은 천장을 향해 있었고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를 골고루 뒤적이듯이 전후 좌우로 굴렸다. 눈에 고인 물기를 말리는 것이다. 어른거리던 물기가 잦아들자 그녀는 다시 자세를 바로 해서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다. 붉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서. 한인영,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는 기석씨로 인해 뺨을 적시며 우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다. 지금 내 몸은 내가 흘리지 못한 눈물이 내 발바닥에서부터 가슴까지, 그리고 목까지, 그리고 눈동자 밑까지 찰랑찰랑 차올라 있다. 지금 당장 엎어져 온다면 나의 눈물은 지금껏 내가 읽은 책들과 내가 쓴 노트들과 내가 마신 음료수와 커피잔의 분량을 전부 다 적시고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기석씨로 인한 눈물을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가두고 있는 것이 좋다. 눈물이 가슴과 목, 눈 밑까지 가득 차오른 내 몸 안은 하나의 어항이다. 그런 어항이 된 내 속에서 기석씨가 한 마리 물고기처럼 빛나는 미소의 지느러미를 달고 유용하는 게 느껴진다. 자유롭게. 내가 가둔 슬픔, 내가 저장한 아픔 속에서 그는 싱싱하고 자유롭다. 그는 내 안에 있고 내 속에 산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에 녹은 그가 조금이라도 내 밖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그의 모든 것, 그의 눈동자가 공간을 꿰뚫고 내게로 보여주던 눈빛과 공기의 부드러운 파동을 일으키던 목소리와 금빛 웃음소리와 숨결 소리, 그가 내게 들려주던 언어들과 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던 그의 모습과 나를 향한 그의 마음 전부가 내 눈물 속에 녹아있다. 그래서 난 싫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빠져나가는 게 싫다.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그가 조금씩 이뤄진다는 게 난 너무나 싫다.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눈물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왔을 때 마치 굵은 소금이 흩뿌려져 날뛰는 미꾸라지들처럼, 쉼없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미꾸라지들처럼 사람들은 눈물로 자기 방어벽을 만들어낸다. 그건 본능이다. 본능적으로 강한 슬픔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에 보호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눈물막이다. 속 시원하게 울고 통쾌하게 우러나가는 동안 살아있는 자의 죄의식, 그와 함께 죽지 못하는 죄의식을 눈물로 씻어내는 것이다. 까닭의 눈물은 산자에게서 죽은 자의 흔적을 닦아낸다. 가슴에서, 뇌의 기억에서 젖은 물기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다. 난 그러는 것이 싫다. 내게 온 그는, 기석 씨는 내 안에 들어온 만큼 고스란히 내 속에 머물러 있고 계속 살아있어야 한다. 나는 가볍게 그지없는 감정의 눈물로 그의 빛나는 것들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고 흐릿하게 만들어 그를 결국 나로부터 잊혀지게, 내게서 잊혀지게 하진 않겠다. 이해되는가? 나는 내 속에 그의 찰랑거림이 좋다. 설사 내가 한 번도 울지 않아 내 가슴이 완전히 수장된다고 할지라도, 내 가슴이 썩어 늪지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늪지대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늪을 메우고 그 위에 집을 짓고 햇빛으로 키운 꽃의 정원을 가지는 게 뭐 그리 행복한 삶이고 대수일 것인가. 어쨌든 지금은 나는 우는 게 싫다. 내게는 가볍고 경박하게 그지없는 눈물이 싫다.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려 그의 미소 하나가, 눈빛 한 조각이 내 가슴 속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것이 싫다. 정말 너무너무 싫다. 아야! 누군가 뒤에서 그녀 어깨에 살짝 손을 갖다 댔다. 남자 대학생이었다. 마치 작대기로 그녀 어깨를 후려친 듯이 인형은 커다란 비명 소리를 질렀기에 드넓은 도서관에서 펼쳐진 책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그녀 쪽을 향해 바라보았다. 정작 너무나 놀란 사람은 그 남자였다. 이 사람이 어디다 손을 대고 그래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남자는 황당해했다. 인형은 발칵성을 내고 있었고 그 남자 손가락이 닿았던 어깨 부분을 한 손으로 감싸며 그녀는 정말 심하게 아픈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남자는 당황했다. 그럼 자신이 손을 댄 어깨 부분에 여자는 아물지 않은 외상이 있었던 건가? 그렇다면... 그는 거듭거듭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실제로 가장이 없었다. 과민 반응이 아니었다. 인형은 남자 손이 닿았던 어깨의 그 지점이 작대기로 찌른 듯이 아팠다. 작대기에 세차게 찔리거나 후려치듯 맞아 당장 그쪽 어깨를 벗어보면 동전 크기의 시퍼런 멍이 들었을 것 같은. 용건이 뭔가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저기 이 책 말입니다. 동굴벽화의 상징이란 이 원서 다 보셨나 해서요. 제가요, 지금 정말 꼭 봐야 할 책인데 여기 쌓여 있어서요. 다 보셨다면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러시면 가져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 손에 손대지 마세요.
말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제가 뒤에서 몇 번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이 너무 책에 골몰해 있어서 못 들은 것 같아서. 남자는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며 머리를 꾸벅 숙이고는 그 책을 들고 벌개진 표정으로 황급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열람좌석 안에서 키들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지만 인형이 사납게 그쪽을 노려보자 남자 대학생 둘은 황급히 자신들의 얼굴을 책으로 가려버렸다. 그녀는 자신 어깨를 반대편 손으로 연신 주무르면서 자리를 정리했다. 서고에서 뽑아온 책들을 제자리에 가져다가 꽂아놓고 리포트와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횡하니 빠져나왔다. 그녀는 착잡하기 그지없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대었을 게 틀림없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도서관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 어깨를 주먹으로 퍽 하고 내려쳤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왼쪽 어깨가 두들겨 맞은 듯이 빠질 듯이 아프다니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문을 걸어 잠근 다음 그녀는 상의 목단추 3개를 끄르고 자신의 왼쪽 어깨를 벗겨보았다. 새하얀 속살의 피부, 멀쩡했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아프지 않은가?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아는 남자 선배가 얘기할 게 있다며 다짜고짜로 그녀 손을 잡아 게시판 쪽을 향해 끌었다. 학회장이었다. 유쾌하고 거침이 없는 행동이 평소 보기 좋아 보이던 복학생 선배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색이 되어 잡힌 손을 푸들푸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내질렀었다. 마치 바이오로 콱 조여 손을 으스러뜨리는 아픔. 그리고 그가 당긴 팔의 관절이 전부 다 한꺼번에 빠져 살가죽이 당겨지는 것 같은 지독한 통증에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얘 참 별스럽게 구네. 공주과 같이 굴잖아.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글쎄 누가 아니래니? 하지만 저것 좀 봐. 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마를 잔뜩 찡그리고 여전히 푸들푸들 떨고 있잖아. 그래도 과장도 엄살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한 것 아냐? 화 회장이 손을 잡고 어딜 가자고 장난스레 당길 것뿐이잖아. 그게 뭘 어떻다고 저렇게 죽는다고 야단이람? 나온 참.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좀 그렇다. 별꼴이긴 하다 얘. 과 여자친구들 중 일부는 그런 표정들이었다. 화 회장 남자는 주저앉아 한쪽 팔을 부둥켜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런 그녀의 수그린 얼굴과 쌓아는 가슴과 어깨 옆으로 그녀 목에 걸린 실크 나비가 빛났다. 인영아,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내가 다 놀랐다. 모르겠어요. 박 회장님이 손을 잡아 끌자 갑자기 무지하게 아프네요. 팔도 빠져 달아나는 것 같고 그 느낌이 뒷골을 퍼렇게 물들이는 것처럼요. 그 정도였었나? 난 그 정도 무리가 갈 만큼 힘을 준 것도 당긴 것도 아닌데. 괴력이 생긴 모양이죠, 뭐. 그래? 아무튼 앞으로 인형이 너한테 함부로 손 못 대겠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면 어디 겁나서 너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갖다 댈 수 있겠니? 그러니까 말로 해요. 말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내가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정말 너 조금 전까지 얼굴이 사색이었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하다. 조금씩 괜찮아지네요. 거 이상하네. 혹시 그거 병 아닌가? 병요? 내가 그 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유난히 탈골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더라. 손만 잡아도 어깨가 빠진다든지 손가락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서 그러니까 피부 밑을 통과하는 신경세포가 아주 예민해서 조금만 손에 닿아도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대. 근데 인형이 너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
지난 봄 학과 대항 시합 때 영문과 여자애들이랑 씨름도 잘 도와뒀구만서도 몸이 마구 부딪히는 농구도 잘 됐었고.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그랬어? 글쎄요. 분명한 건 최근부터 비롯된 증상이었다. 이번 달 6월에 들어서였다. 월 초에는 종이컵을 건네는 학과 남자 후배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에 닿았을 때 손가락이 찔리는 느낌이 들어 그녀는 종이컵을 블라우스에다가 다 쏟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뒤에서 남자 몸이 그녀 등에 슬쩍 부딪혔는데도 인형은 등짝을 둔중하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대로 버스 바닥에 쭈그려 앉았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여자친구들이나 여자와 몸이 부딪히거나 여자 손이 닿았을 때는 그런 증상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 된 건가? 신경과민인가? 난 정말 남들에게 별스럽게 보이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는데. 심각한 건 처음엔 그런 특이한 증상이 가볍고 약했다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형은 학과에 아는 남자 후배나 남자 선배가 가까이 오면 일단 주춤거리며 한두 발 뒤로 물러났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시장통에서나 상점에서나 백화점에서나 약국에서도 남자 손님이나 몸이 우연찮게 그녀 몸에 닿거나 부딪히는 경우를 피하려고 애썼다. 슬쩍만 닿아도 그 부위가 자지러지듯이 아픈 것이다. 때론 날카로운 것이 쿡 찔리는 것 같고 짧은 막대로 딱 내려치는 느낌이기도 하고 압력이 센 엄지손가락으로 몇 초간 꾹 누르는 듯이 지속적인 강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면 그녀는 비명소리를 내지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정도였다. 분명한 건 불쾌하다는 게 아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게 아니고 정말 다 몸이 아프다는 거였다. 스트레스 때문일런가? 기석 씨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골똘한 표정을 짓던 그녀는 학교 후문에 있는 민중병원을 찾아갔다. 2층 복도벽에 붙은 대기자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그녀는 간호원이 호명하자 신경정신과라고 적힌 폐자리 달린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증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의사에게 얘기했다. 그녀의 표정과 눈동자의 움직임, 말투, 조리 있고도 차분한 어조의 얘기를 꼼꼼히 챙기며 유심히 듣던 닥터가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턱을 매만졌다. 그간에 무슨 특별한 일을 겪은 게 있나요? 네? 이를테면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원치 않은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든가 그러니까 강간 말이죠. 아니면 네, 그 이전 과거에 그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한동안 어떤 이유로 일정 기간 우울했다던가 어떤 약을 장기 복용했다든가 뭐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그래야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가 내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강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인형은 미간을 찡그렸다. 비위부터 상했다. 자신의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40대 남자 의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개걸스러운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그가 자신에 대한 역겨운 상상을 하고 앉아 있다는 기분. 그러나 그건 아닐 것이다. 정신과 의사는 상담을 통해 부정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진료의 기본일 테고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선 상담이 주요 방법이다. 그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문이 스르르 철커덕 닫혔다. 소파에 등을 파묻고 턱을 부비고 있는 이 남자에게 이기석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녀는 너무나 싫었다.
차라리 성당에 찾아가 보이지 않는 검은 망사 커튼이 쳐진 고해소에서 신부에게 얘기를 털어놓으라면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렇게 슬쩍슬쩍 곁눈으로 자신의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를 뜯어 챙기는 이 공간 안에서 기석 씨와 자신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얘기해야만 하는 자신이 비참했다. 인형은 지금 여기 와 있는 자신이 싫었다. 의사의 머리 뒤 벽 중앙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의사는 대체 왜 저 사진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을까?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이다. 정신과 의사는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어떻게 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의사 얼굴이 아니라 창밖을 쳐다보는 그녀 표정은 회의적이었다. 싫었다. 자신의 깊은 가슴속을 주머니처럼 홀라당 뒤집어 털어놓는다고 해도 그녀가 의사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도 뻔할 것 같았다. 의사는 그녀가 말하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책상 앞에 펼쳐진 두꺼운 책을 뒤적거렸다. 그녀가 말을 하면 고개를 들어 기꺼이 편안하게 들어주겠다는 자세였다. 인형은 굳게 다물린 그의 입을 잠시 건너다 보았다. 내가 만약 이 의사에게 기석 씨와 겪었던 혼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일들까지 다 얘기한다면 저 사람의 입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흘러나올까? 이 정신과 의사도 인간인 이상, 그 자신도 사랑에 미숙한 삶을 사는 인간인 이상, 처방적인 카운슬러는 이 정도가 아닐 것인가? 그렇군요. 얘기지 못한 남자친구의 죽음이 아무래도 학생이 겪은 그 증상의 발단인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남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네,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가슴을 무겁게 하는 유품과도 같거든요. 아가씨는 그 사람을 잊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볼까요? 지금 학생의 그런 증상은 그 남자친구에 대한 아가씨의 의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일종의 죄의식이죠. 그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현실은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말입니다. 그런 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도피적 방어 기제죠. 학생은 우선 자신이 그 남자의 여자라는 꼬리표부터 본인 스스로 떼어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에게 조금씩 의지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늘 아래 들어가 삶을 보호받고 싶은 심리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심해지면 일탈이 됩니다. 자폐증처럼요. 마음과 몸이 서로 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타인을 두려워하게 되고 타인 손길이 미치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 틀어박혀 혼자 살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학생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남자에 대한 순수함과 순결함을 다른 남자로부터 지키고 싶은 아가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뭐든지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과 타협하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선 결백주의적인 순수를 더럽혀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산다는 게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성욕 같은 욕망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고 그런 자신을 너그럽게 용인해 나간다는 바로 그 점이 세상을 사는 일반 성인으로서의 필수적 자격 요소일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마음 굳게 먹고 하루라도 빨리 그 남자를 잊으십시오. 그 남자를 마음속에서 지우십시오. 깨끗이. 난 너를 몰라. 난 너를 만나지 않았어. 만난 적도 없어. 난 내 이름도 몰라. 난 너의 얼굴도 기억 안 나. 하고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의지적으로 소리치거나
되니 어두좋습니다. 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당신이 싫어. 당신이 정말 미워. 당신 따위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내게 나타나지 말아줘. 하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건 체면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얼굴과 대면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뻔뻔스럽게 느껴질 만큼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십시오. 전화도 하고 커피도 함께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는 사람으로 하는 치유가 빠르고 쉽습니다. 그 사람을 잊고 하루라도 속히 다른 남자를 만나 차도 마시고 영화도 함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날수록 그 남자가 빠르게 당신 마음속에서 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 보호 기제가 강합니다. 처음이 힘들지 쉽게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적응해냅니다.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속성이죠. 식물이 해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행위는 욕망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방향이죠. 흔히 사랑을 이타적인 거라고 하지만 정신분석적인 견해는 다릅니다. 이타를 경유해서 이기로 가는 것이죠. 신부나 스님 같은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안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절대 사랑에게 사랑을 받고 그 품에 안겨진다고 믿는 게 그들 삶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 사랑이라고 쉼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쉼없이 까보면 남은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사회를 사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물론 모든 조건과 내세 같은 훗날의 기약 없이 절대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겠지만 분명 세상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학생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것도 아가씨처럼 젊고 예쁘고 앞으로 걸어나갈 인생의 길이 구만리라 남은 사람이 절대 사랑을 위해 그런 길을 가야만 한다면 전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그렇듯 젊음도 단 한 번뿐입니다. 게다가 아주 짧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의 집합체입니다. 그 사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도 사랑할 만한 장점과 아름다움이 많다는 겁니다. 서둘지는 마시고 다른 남자를 사귀어 보시죠. 그리고 말입니다. 그 전에 하실 게 일단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껏 우시고 슬퍼하십시오. 너무나 슬픈데 마음 문을 꽉 잠그고 있으면 그게 뭔가 마음의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첩경입니다. 몸은 마음의 온도계입니다. 정신의학 쪽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노에 차면 화내는 것이 건강하고 마음이 슬프면 몸이 우는 것은 건강한 신진대사입니다. 왜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 울음이 바로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비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성통곡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안쓰러움이나 죄스러움조차도 조금씩 쓸려나갑니다. 당신을 위해, 널 위해 내가 이렇게 목 놓아 운다 하는, 죽은 자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라는 감정적인 고백이죠. 왜 우리 조상들의 굿이 그렇지 않습니까? 떡과 고기를 차려놓고 북과 꽹과리를 울리면서 춤을 추며 죽은 원혼을 달랜다고들 하지만 알고 보면 산자들이 슬픔을 날려버리기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죠. 춤추고 노래하고 떡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그 사람 얘기로 그 사람을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거리 같은 죄의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론 산자들을 위한, 살면서 나중에 보다 큰 소리로 웃기 위한 눈물잔치인 셈이죠. 눈물은 그런 점에서
소나무가 껍질에 상처를 입었을 때 분비하는 송진과 똑같습니다. 생명체란 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똑같은 원리와 기제로 작동합니다. 자신의 생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에서 분비된 눈물로 가슴을 아물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강력한 슬픔의 동인이 된 그 사람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음에서 비워지고 의식에서 잊혀져 갑니다. 굿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아가씨 증상은 신내림이라 일컫는 신병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온몸 여기저기가 참을 수 없이 아프다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해도 결과는 멀쩡한데도 죽을 듯이 그 사람은 아프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병을 앓는 사람이 무당이 되면 발로 짓밟는 듯 온몸이 아프던 게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거든요.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생명체의 정신 영역은 그렇듯 현대의학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물론 방금의 예와는 차이는 있지요. 신병은 타인의 손과 관련 없이 죽을 듯이 아프고 아가씨인 타인, 그것도 남자 손이 닿으면 다음 부분이 아프니까요. 또 말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증상은 하루 이틀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세월이 약이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가씨는 전혀 울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친구나 부모님한테 속 시원히 얘기하거나 술 마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그 사람 얘기를 하며 마음껏 주종해도 괜찮습니다. 뭔가를 가슴에 열고 꺼낸다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수동적이고 자폐적인 상태로 자신의 가슴을 쌓안고 방치하기보다는 마구 자신을 흔들고 깨고 부딪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가씨는 아주 똑똑하고 예쁜 여대생 같은데요. 더 이상의 저희 조언도 필요 없을 만큼 학생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남자 손이 닿았을 때 느끼는 그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장담하지요. 인형은 그의 다친 입술을 건너다보며 입술을 질끈 까물었다. 그 정도 얘기겠지. 아니 어쩌면 저 사람은 체면제 성분이 주류를 이룬 신경 안정계통의 약제를 처방해 줄지도 모르지. 최소한 석 달,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와 체크를 받으라고 할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주는 약을 복용한다면 아마 난 닭처럼 마구 꾸벅꾸벅 졸겠지. 강의실에서도 벤치에 앉아서도 버스에 앉아서도 잠자는 시간을 지우개처럼 사용해서 그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 테지. 기껏 그 정도일 테지. 의사는 여자가 자신의 물음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골똘한 표정으로 마냥 앉아만 있자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래도 얘기하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시면 그때 다시 오시죠. 인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렇게 하죠. 다시 오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네? 들어본 바로는 그런 증상은 치료하기가 간단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학생이 방치하면 아주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안으로 상담을 다시 받으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나오자 접수실에 있던 간호사는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다가 상담료 청구비를 반원 청구를 통해 내밀었다. 4만 원입니다. 3만 원? 5분 정도 자신이 얘기하고 1분 정도 닥터가 얘기를 하고 20여 분 정도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진료비가 3만 원이나 되다니.
무슨 진료 상담을 한 게 있다고. 이거 완전히 초 단위로 돈을 받아내는데 아냐? 그렇다면 그냥 공으로 돈 받아내려고 위협 비슷하게 해가며 그 가운 인간이 내게 다시 오라고 한 거 아냐? 나혼 참. 인형은 쓴웃음을 지은 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지갑을 가방에서 꺼냈다. 채, 다시 이딴 데 내가 오나 봐라. 환한 기색으로 그녀는 병원을 나오며 중얼거렸지만 거리를 걸으며 이내 슬며시 미소를 머금었다. 잘못했다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무척이나 다행이란 느낌이 들었다. 인간이고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인 의사에게 기석 씨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며 깊은 마음을 말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라는 느낌이었다. 만약 조금 전 의사에게 일일이 얘기를 털어놓았다면 기석 씨에 대한 모든 느낌들이 타인에 의해 더럽혀진 꼴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를 결국 욕보이게 한 것일 거다. 깨름직하고 끔찍하고 후회만큼의 감정이 들 테고 자신이 자신을 용서 못하는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갔을 것이다. 가슴 속에 있는 그가 나의 행동과 생각에 실망해서 나를 빠져나가면 나는 텅 비워질 거야. 마치 소라껍질처럼 참혹하게 비워질 거야. 내가 아무리 그를 찾아도 원해도 그는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잘했어, 한인영. 너무나 잘했어. 이 아픔도 그로 인해 오는 것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지. 참아내야지. 그가 이토록 내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그를 따라 죽고 싶었는데, 너무나 죽고 싶었는데 기석 씨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테니까 눈물 따위는 흘리지 말고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도 유쾌한 기분으로 만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내가 위험하게 그지없는 자가 진단을 내리는 건 절대로 아니야. 의사 아닌 그 어떤 사람에게 기석 씨와 나의 사랑에 대해 까발리듯 얘기를 해야 하느니 차라리 이 증상이 가실 때까지 견디는 것이 한결 참기가 낫다는 것이지. 인형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래, 겁먹지 말자. 더 이상은. 내가 이 삶에서 잃을 게 뭐가 있다고. 더 이상의 슬픔과 아픔이 뭐가 있다고. 괜찮아질 거야. 기석 씨가 이 세상이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의사 따위가 아닌 내 마음속 그가 언젠간 확답을 주겠지. 의사가 아닌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기석 씨가 머지않아 내게 해답을 줄 거야. 기다리면 돼. 야단법석을 피울 필요가 없어. 조급할 이유도 없잖아. 최소한 그가 제대해 내게로 돌아와야 할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돼. 내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면서 말이야. 그녀는 담뿍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왠지 거리를 걸어가는 그녀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이제 12월에 2권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